안녕하세요. 역사 초보도 할 수 있는 세계사 기초 공부 43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비잔티움 제국 두 번째 영상으로, 지난 영상에서는 비잔티움 제국의 정치 변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은 비잔티움 제국의 문화와 의민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고,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서유럽과 비잔티움 제국을 도표로 간단하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핵심 개념은 비잔티움 제국의 문화 특징, 그리고 비잔티움 건축 양식입니다. 먼저 이번 영상의 핵심 개념인 비잔티움 문화의 특징을 알아보면, 비잔티움 제국은 그리스 문화권이라는 것입니다. 비잔티움 제국이 동로마 제국이고, 고대 로마 제국의 문화를 2200년간 이어온 정통 로마 제국의 후계자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비잔티움 제국은 그리스 문화와 헬레니즘 문화, 그리고 로마 문화가 그리스 정교와 결합하여 이루어진 서유럽과 상당히 다른 독특한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비잔티움 제국의 공용어도 고대 로마 시대의 공용어였던 라틴어가 아니라 그리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하였고, 그 문화적 흐름도 그리스 고전을 보존하고 연구하는 등 라틴 문화권이라기보다는 그리스 문화권에 속하게 됩니다. 서유럽 지역이 고대 로마 문화와 게르만 문화, 로마 가톨릭이 융합된 중세 서유럽 문화를 형성한 데 비해서 동로마 지역의 비잔티움 제국이 그리스 정교를 기반으로 하는 그리스 문화권이 되는 까닭은 아무래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천도하면서 자리잡은 동로마 제국의 중심지가 발칸 반도와 소아시아 지역이라는 것이 큰 이유가 됩니다. 특히 전성시대였던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이후 비잔티움 제국은 영토가 점점 줄어들면서 9세기경의 비잔티움 제국은 발칸 반도와 소아시아, 즉 오늘날의 터키가 있는 아나톨리아 지역으로 영역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후에도 확장과 축소를 계속하기는 하지만 결국 비잔티움 제국은 수도 콘스탄티노플이 위치하고 있는 발칸 반도 주변 지역이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바로 이 발칸 반도 지역은 고대 로마만큼이나 대단했던 그리스 문명의 중심지이고, 또한 그리스 문화와 오리엔트 문화를 결합시켰던 알렉산드로스의 헬레니즘 문화가 출현했던 곳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비잔티움 제국은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점점 더 많이 받게 되었고, 군관구제와 돈전병제를 처음 실시했던 7세기 헤라클리우스 황제 때에는 결국 라틴어 대신에 그리스어를 공식 언어로 채택하게 되는 등 그리스 문화권의 색채를 뚜렷하게 지니게 됩니다. 다음으로 비잔티움 제국의 문화를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리스 정교, 동방 정교입니다. 이미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세계의 그리스도교를 크게 세 개로 분류하면 로마 가톨릭, 동방 정교, 그리고 개신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로마 가톨릭은 바티칸의 교황을 수장으로 하면서 아타나시우스의 삼위일체 설 등을 중심 교리로 하는 내용을 이미 중세 서유럽 영상에서 알아보았는데, 두 번째 그리스도교 교파가 바로 이번 비잔티움 제국의 동방 정교이고, 또 하나의 그리스도교인 개신교는 이후 16세기 종교 개혁을 통해 서유럽의 로마 가톨릭을 비판하면서 출현하게 됩니다. 프랑크 왕국 영상에서 성상 파괴령을 계기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대립하는 것을 알아보았는데, 서유럽의 로마 가톨릭과 마찬가지로 비잔티움 제국에서도 그리스 정교는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먼저 그리스 정교라는 말에서 정교는 올바른 종교라는 뜻이고, 또 동쪽의 교회라는 뜻으로 그리스 정교를 동방 정교라고도 하는데, 지난 로마 가톨릭 영상에서 서유럽 측의 종교인 로마 가톨릭에서 가톨릭이라는 말이 보편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단에 반대되는 정통적이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고 했는데, 동로마 측의 동방 정교 측에서도 스스로를 올소독스, 정통파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긴 역사를 자랑하는 동방 정교를 로마 가톨릭과 비교해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을 들어보자면, 로마 가톨릭이 교황을 수장으로 하는 통합된 교단 조직을 갖춘 것과 달리 동방 정교는 국가나 문화권별로 독립적인 교회를 가지고 있고, 총대주교도 각각 따로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그리스 지역에는 그리스 정교, 러시아 지역의 러시아 정교,
서아시아 주변 지역에는 오리엔트 정교가 각각 따로 존재하므로 그리스 문화권인 비잔티움 제국의 동방 정교는 그리스 정교가 되게 됩니다. 로마 가톨릭 영성에서 초기 그리스트교 5대 교구 중에 로마 교구의 주교가 교황이 되고 동쪽에 있던 콘스탄티노폴리스 교구와 대립하는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오늘날 각 국가별로 있는 모든 동방정교회 중에서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가 동방정교 최고의 존재로 인정받고 있으며 동방정교는 로마 가톨릭의 로마 교황을 여러 대주교보다 더 특별한 존재로는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성직자와 평신도 간의 역할이나 위계 문제 등을 제외하면 삼위일체를 교리로 하는 등 교리적인 면에서는 로마 가톨릭과 큰 차이는 없으며 세례 성사 등의 여러 종교의식이 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로마 가톨릭과 그리스 정교의 동서교회가 분리되는 것은 교리적인 내용보다는 정치적인 대립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데, 당시에는 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었던 동로마 황제가 성상 파괴령을 발표하면서 대립해왔던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공식적으로 분열한 것은 1054년입니다. 11세기의 동로마 제국의 황제권은 이미 상당히 약화되어 있었고, 자신을 능가하고 있던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의 힘을 좀 약화시키고 싶었던 동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9세의 요청에 따라 로마 가톨릭 측의 레오 9세 교황은 3명의 추기경을 파견하여 동서교회 간의 합의를 시도했으나 교황에 대한 특별지위 인정 문제 등 합의가 불발되면서 추방 결정을 받게 된 추기경들은 1054년 7월 16일 성소피아 성당의 제대 위에 동방교회 총대주교에 대한 교황의 판문장을 올려놓고 로마로 떠나버리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 사건을 동쪽의 그리스 정교와 서쪽의 로마 가톨릭의 공식적 분리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비잔티움 제국이 쇠퇴할 때에도 동로마 지역에 대한 동방 정교의 영향력은 여전하였다고 하며, 오늘날에는 그리스 동유럽과 러시아, 그리고 서아시아 일부와 이집트 일부 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국가별 지역별 특징을 각각 지니면서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잔티움 건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잔티움 건축을 상징하는 대표적 건축물은 성 소피아 성당입니다. 그리스어로 신성한 지혜라는 의미의 하기야 소피아는 터키어로 아야 소피아라고 불리며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하기야 소피아는 비잔티움으로 천도한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아들인 콘스탄티우스 2세 황제 때 처음으로 건립되었다가 이후 군중 폭동 중에 불타버린 성당을 테오도시우스 2세가 다시 거대한 목조 돔을 가진 건물로 완성시켰는데, 532년 니카의 반란 중에 불타버린 성당을 예전보다 훨씬 큰 규모의 화려한 성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유스티니아누스 대제는 밀레투스 출신의 물리학자와 수학자에게 설계를 맡겼고, 제국 전역에서 대리석을 공출해왔으며 심지어 로마 등의 고대 도시 유적에서 많은 기둥을 빼왔다고 하는데, 10,000명의 인력을 동원하는 5년 10개월의 공사 끝에 537년에 가서 완공하게 됩니다. 이 성소피아 성당은 비잔티움 양식의 대표적 건축물인데, 비잔티움 양식의 가장 대표적 특징은 돔과 화려한 모자이크입니다. 네팔의 길이가 똑같은 그리스 십자가의 평면 구조 위에 지면에서 55m 높이에 지름이 32m나 되는 엄청난 크기의 돔을 만들게 되는데, 돔의 무게를 받치기 위해서 대형 아치 4개와 삼각형 벽 형태의 펜던티프 돔 기술, 그리고 돔 아래쪽에 40개의 아치형 창을 뚫고 외부에 두꺼운 벽체를 설치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또한 성당 내부는 화려한 모자이크로 장식되게 되는데, 모자이크는 작은 색대리석이나 유리, 타일 등을 모르타르나 석회, 시멘트로 접착시켜 모양을 표현하는 공예 기술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 그리고 여러 성인들의 일화 등을 그린 성화 이콘을 화려한 모자이크 기법으로 표현하여 신비롭고 장중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 성소피아 성당은 유스티니아누스에 의해 재건된 후 황실의 성당이 되어 황제 즉위나 결혼식 등의 국가 중요 행사가 열렸고, 죄인이라도 함부로 잡아갈 수 없는 성스러운 공간이 되었는데, 이후 여러 차례의 지진으로 중앙 돔이 완전히 무너지기도 하고 화재로 큰 피해를 입었다가 다시 복구되기도 했으며, 또 8세기 레오 3세의 성상 파괴령에 따라 성당 내부의 성화와 성상 등이 큰 피해를 입기도 하고,
4차 십자군 때에도 십자군들에 의해 황금 모자이크나 보석들이 약탈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1453년에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하면서 비잔티움 제국을 멸망시킨 술탄 메흐메트 2세는 공성전 과정에서 생겨난 많은 병사들의 희생을 무마하기 위한 일반적인 관습에 따라 처음에는 병사들에게 3일간의 약탈을 허용했는데, 당연히 병사들은 유명한 성소피아 성당으로 제일 먼저 몰려가서 성당을 엄청나게 약탈했고, 기도 중이던 많은 사람들도 살해당하게 됩니다. 잠시 후 명성이 자자한 성당을 방문하고 그 장엄한 아름다움에 충격을 받은 메흐메트 2세는 즉시 성당 훼손 금지령과 함께 모스크로의 변경을 선언하면서 쇠락해가고 있는 성당의 보수 명령까지 내리게 됩니다. 알렉산드로스가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병사들이 수도 페르세폴리스를 약탈하도록 허용하면서 페르세폴리스의 화려한 궁전들이 기둥만 남고 화마에 사라진 것에 비하면 타종교의 적대적이라는 이미지를 가진 이슬람교의 오스만 제국이 크리스트교의 성소피아 성당을 지켜준 것은 다양한 인류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후대에 물려주고자 하는 많은 이들에게 어쩌면 대단히 관대한 행동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성당을 보존해야겠다는 결정을 해야 할 정도로 성소피아 성당의 아름다움이 빼어났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오스만 제국은 4개의 첨탑인 미너렛도 추가하고 중앙돔 맨 꼭대기에 이슬람을 상징하는 황금 초승달도 설치했으며, 크리스트교 벽화를 회칠하여 덮어버린 후 알라와 무함마드, 그리고 4명의 정통 칼리프 등의 이름이 새겨진 캘리그라피 원판들도 새로 걸어서 1931년까지 500년간 성소피아 성당은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로 사용되게 됩니다. 참고로 아름다운 성소피아 성당을 모스크로 개조하여 보존하고는 있지만, 원래 자신들의 건축물이 아니었던 만큼 성소피아 성당에 비견될 만한 건축물을 자신들의 능력으로 짓고 싶었던 오스만 제국의 후대 술탄들은 이 성소피아 성당을 본뜬 많은 모스크들을 이스탄불에 건축하게 되는데, 이런 모습의 대표적인 모스크로는 슐레이만 모스크라고도 하는 슐레이마니의 모스크와 술탄 아흐메트 모스크가 있습니다. 슐레이마니의 모스크는 16세기 오스만 제국 최전성 시대 슐레이만 대제 때인 1550년에 착공되어 1557년에 완공되었는데, 이스탄불 구시가지 언덕 위에 있는 오스만 제국의 최고 걸작 건축물로 평가받고 있으며, 술탄 아흐메트 모스크는 오스만의 14대 술탄인 아흐메트 1세의 명령에 따라 성소피아 성당 바로 옆자리에 1609년부터 7년간의 공사 끝에 1616년에 완성되게 되는데, 미나렛이 6개인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비록 원작인 성소피아 성당을 모방한 것이라는 점에서 독창성은 부족하지만, 모스크 내부 벽면을 장식한 푸른 타일에서 이름을 딴 블루 모스크라는 이름으로 성소피아 성당 곁에 나란히 위치하여 뛰어난 아름다움을 빛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잔티움 제국의 그리스 정교 성당에서 이슬람의 모스크로 변했던 이 성소피아 성당은 다시 그 용도가 바뀌게 되는데,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낡은 오스만 제국을 없애고 1935년의 혁명으로 터키 공화국을 세워서 초대 대통령이 된 무스타파 케말 아타티르크는 정치와 종교 분리 정책 등의 많은 개혁을 시도하면서 아울러 500년간 모스크로 사용되어 오던 성소피아 성당을 박물관으로 바꾸게 하였고, 회칠로 덮여있던 모자이크도 벗겨내면서 성화 이콘 복원 작업이나 도매 균열 문제 등 건물에 대한 보수 작업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2020년에 성소피아 성당이 박물관에서 다시 모스크로 바뀐다는 소식이 처음 전해지자, 이 결정에 대해서 동방정교회 최고 수장인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와 로마 가톨릭의 프란치스코 교황,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모스크로 돌리는 것을 반대하는 세계 각국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성소피아 성당을 박물관으로 만든 아타티르크 케말이 결정이 불법이라는 터키 최고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터키 대통령 에르도안은 아야소피아를 모스크로 바꾸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게 되면서 2020년 7월 24일 86년 만에 이곳은 다시 모스크로 개방되어 하기야 소피아 그랜드 모스크로 불리게 됩니다. 케말 파샤가 채택했던 세속주의에서 벗어난 최근 터키의 보수적 민족주의 흐름이나 이런 종교 편향적인 움직임이 우려스럽기는 하지만, 하기야 소피아는
비잔티움 양식의 대표작이면서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의 흔적이 공존하는 멋진 문화유산으로 수많은 관광객에게 여전한 아름다움을 빛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잔티움 제국의 의의와 영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서유럽이 게르만족에 의한 이동과 프랑크 왕국의 발전을 겪고 있을 때에도 비잔티움 제국은 고대 로마를 이어받은 유일한 계승자라는 의의를 지니고, 비록 끊임없는 이민족의 공격을 받으면서 힘든 시간을 요우기도 했지만 로마 제국의 정통성을 오랫동안 유지해왔는데, 서유럽과 동쪽의 아시아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서 페르시아나 이슬람, 튀르크의 공격으로부터 서유럽을 지켜주는 서유럽의 방파제 구실을 했다는 의의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잔티움 제국이 서유럽에 끼친 영향으로는 찬란했던 고대 그리스 문화유산을 잘 지켜온 비잔티움 제국이 이교도 국가인 오스만 제국에 멸망되자 많은 비잔티움 학자와 예술가들이 이탈리아로 망명하여 그들이 연구하고 보존해온 그리스 고전 문화를 서유럽에 전달함으로써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서유럽에서 그리스 로마 문화를 되살리는 문화운동인 르네상스가 일어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잔티움 문화가 동유럽 쪽에 끼친 영향으로는 유럽 동북부에 거주하다가 유스티니아누스 이후 비잔티움 제국의 약화를 틈타 발칸 반도 등으로 이주해서 정착한 슬라브족에게 비잔티움 문화는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슬라브족 하면 가장 대표적인 국가로 러시아를 떠올리게 되는데, 원래 국력이 강하지 못했던 슬라브족들은 일찍부터 주변 여러 강대국들에게 침략당하고 그들에게 사로잡혀서 노예로 많이 팔리고 있었는데, 영어에서 노예를 뜻하는 슬레이브라는 말이 슬라브족에서 왔다고 할 만큼 슬라브족의 문학이나 음악에서 느껴지는 애잔함이나 비장함 등은 그들의 험난한 역사 속에서 깊은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동유럽의 많은 국가들 중에는 마자르족이 주류를 차지하는 헝가리나 로마군의 후예인 루마니아, 몰도바 등 소수를 제외하면 대다수가 슬라브족이라 볼 수 있습니다. 슬라브족은 폴란드, 체코 등의 기원이 된 사슬라브족과 발칸 방면으로 남하한 남슬라브족, 그리고 러시아의 기원이 된 동슬라브족으로 나뉘는데, 비잔티움 문화는 특히 러시아의 기원이 되는 동슬라브족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지난 노르만족 이동 영상에서 노르만족에 의해 키예프 공국이 세워지는 것을 알아보았는데, 동슬라브족은 키예프 공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키예프 공국은 동방정교로 개종하고 키릴 문자를 사용하는 등 비잔티움 문화를 적극 수용하게 됩니다. 참고로 키릴 문자는 862년에 미카일 2세 비잔티움 황제와 포티우스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의 명을 받아 슬라브족에게 그리스도교를 선교하기 위해 파견된 키릴로스와 메토디오스, 즉 키릴로스 형제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자로 그리스 알파벳을 기본으로 하여 슬라브족의 발음을 잘 표기하기 위해 만들어진 슬라브족의 알파벳을 말하는데, 이 키릴 문자를 이용한 성서가 만들어지면서 슬라브족에게 그리스도교가 널리 전도되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또한 비잔티움 제국이 멸망하면서 비잔티움 제국의 마지막 황제인 콘스탄티누스 11세 조카딸 소피아와 결혼한 모스크바 대공국의 이반 3세는 스스로 자르를 칭하고 비잔티움 제국이 사용하던 쌍두의 독수리 문장까지 채택하여 모스크바를 제3의 로마로 칭하는 등 러시아가 비잔티움 제국의 계승자를 자처하기도 했고, 그 외에도 비잔티움 제국을 무너뜨리고 콘스탄티노플을 차지한 오스만 제국조차도 로마의 계승자를 자처했다는 데서 고대 로마 제국의 정통성을 지니면서 긴 역사를 이어왔던 비잔티움 제국이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유럽과 비잔티움 제국을 도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서유럽의 종교는 로마 가톨릭이고 비잔티움 제국은 그리스 정교이며,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서유럽의 종교 1인자는 로마 가톨릭의 수장인 교황이지만, 비잔티움 제국은 황제가 그리스 정교까지 장악하였고, 정치적으로도 서유럽이 기사 중심의 봉건제로 왕권이 미약한 반면에 비잔티움 제국은 황제가 정치와 종교를 모두 장악하여 강력한 황제권이 특징입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서유럽은 농촌 중심의 자급자족적인 장원경제를 특징으로 농노에 의해 생산활동이 이루어진 데 비해서 비잔티움 제국은 상공업과 도시가 여전히 발달하고 소규모 토지를 지닌 자영 농민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었으며,
서유럽은 라틴어를 공용어로 하면서 게르만 문화권이라면 비잔티움 제국은 그리스어가 공용어이고 그리스 문화권이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비잔티움 제국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4번째 영상은 인도의 굽타 왕조에 대해서 학습하시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